안녕하십니까. 전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대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농자재 생산업체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스마트팜 온실의 시장 현황과 첨단 스마트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스마트팜 시장 현황부터 기존 스마트팜 온실의 문제점, 그리고 극복한 제품의 사례,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 시공 사례 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스마트팜 시장 현황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농축산업 인구 고령화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해서 농산업이 점점 과학화되고 있고요. 국가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이 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복합 기술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유입이 핵심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초기 2013년도 이전에는 시설원회 중심으로 해서 약 300헥타르 정도 형성되었던 시장이 22년에는 약 7,000헥타르로 약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가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 스마트팜 시장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약 10% 수준의 지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팜 기술 혁신과 정책으로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그리고 환경 오염 감소 등의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환이 핵심 요소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농업에서 인터넷이 복합된 ICT, 그리고 생명공학이 적합된 BT 등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이루어진 스마트 농업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센서, 그리고 제어 장치 등이 통제되던 그러한 기능에서 더 확대돼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성장을 했고요. 각종 첨단 기술을 농업 밸류체인을 비롯한 전후방 연방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농업 전체를 스마트화하겠다 하는 게 현재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농작물의 재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전체를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 온실입니다. 흔히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유리 온실은 건축 시공비가 조금 비싸고, 이게 유리가 직사광선이 바로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차광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시공이 구조물 플러스 강화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유리의 파손에 의해서 작업자가 간혹 상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요. 또한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비용이 높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첨단 제어 설비 시공 시에 매우 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닐 온실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비닐 온실입니다. 건축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닐 자체가 산란광이기 때문에 작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유리 온실에 비해 낮습니다. 다만
유리 온실에 비해서 비닐 온실에 최첨단 제어 설비를 설치할 시에는 조금 더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유리 온실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설계 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유리 온실에 비해서 수명이 낮습니다. 수명이 낮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설 교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 내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농작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센서, 그리고 제어 시스템, 그리고 구조물, CCTV, 그리고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ICD 장치들이 융복합돼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스마트팜 온실 종류의 첨단 온실 구성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의 생장 환경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든가 온도, 습도 등등의 식물 생장 환경들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부들이 식물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센서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컨트롤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이 되겠고요. 이 컨트롤 패널 부분들은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수집하고 저장함과 동시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들을 바로 변환해서 실제로 AI가 접목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컨트롤 패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하우스의 직사광선에 의한 빛 수강 시간이 적다든가 했을 때 또는 식물의 환경 자체가 직사광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컨트롤 패널에서는 차광만을 연다든가 아니면 환기구를 연다든가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구성될 수 있고, 이 컨트롤 패널부가 본 그림의 맨 왼쪽에 보면 액추에이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내려진 명령들이 실제로 구동하도록 하는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차광만을 연다든가 환기구를 연다든가 아니면 물과 배양액들을 공급할 수 있는 순환장치를 가동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명령어들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기계가 작동되도록 하는 그러한 액추에이터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스마트팜의 온실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추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ICT라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컨트롤 부에서 판단된 그러한 내용들이 원격으로 전송되고요. 원격으로 전송돼서 굳이 AI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농업인이라든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부분들이 추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센서 부분, 그리고 컨트롤 패널 부분, 액추에이터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실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최적의 첨단 온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외 스마트팜 기술 동향입니다. 인공광원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스마트팜의 식물 공장형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원해 및 수직형 식물 공장은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이 선도하고 있고, 식물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OLED, LED 등 조명 시스템을 식물 공장에 적용해서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유리온실도 보조적인 광원으로서 식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광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미국의 플랜티사의 수직형 식물공장, 그리고 오른쪽에 에어로팜사의 식물공장의 광원을 활용한 사례를 보십니다. 네덜란드 바렌츠의 사례입니다. 규모는 약 47헥타르에 이르고 주요 작물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10헥타르 단위로 40헥타르를 구성해서 4개를 구획으로 계획해서 만들었던 게 특징이고요. 하루 평균 30톤, 그리고 연간 약 6,600톤 생산하고 있으며 4군데 온실을 파종 시기를 달리해서 1년 내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일 정도만 사람이 맡고, 그 외에 센서들 그리고 컨트롤러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인력이 투입돼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노동시간들이 매우 단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알티우스팜의 사례입니다. 농장 규모는 약 7,000제곱피트, 그리고 수경재배 타워를 이용한 수직 농장입니다. 수경재배를 통해서 수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밀집도가 높아서 많은 양을 좁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해 배출 없이 신선한 잎 채소를 연간 75,000파운드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통 방식의 농업에 비해 생산량이 약 10배가 높고, 물과 재배 면적은 기존의 10%로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직 형태의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작물에 좀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스 푸드 컴퍼니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장 규모는 약 13,700제곱미터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LED 인공 조명을 활용한 수직형 농장 형태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식물 공장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허브나 약용식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매년 400톤 이상을 약용식물을 재배해서 화장품 및 제약기업에 납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통센터와 수직농장을 근거리에 배치해서 1시간 이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고자 로컬푸드 형태의 시장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사례입니다. 주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스마트 농업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비교적 나무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고 온도, 습도 등의 센서를 활용해서 원격 제어 및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적당한 형태의 설계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 리포트로 작성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농업에 반영해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데 활용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주로 양상추를 수직형 식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형태이고 세계 최대 3만 폭이 하루 생산량이 3만 포기 정도 되는 매우 큰 규모의 식물 공장입니다. 육모에서부터 수확 공정까지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것이 특징이고요. LED 조명을 자체 개발해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개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최신 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식물 재배하는 데 사용된 물의 재활용률을 98%까지 끌어올린 게 특징인데요. 이 식물 공장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 게 단점이지만 관리가 매우 편하고 공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딸기를 수경 재배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한 비닐하우스 온실 형태이고요. AI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례가 좀 특징적인 것입니다. 하우스의 환경 상태, 그리고 일조 시간 등 필요한 데이터를 전용 웹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 특징이고요. 2년 연속에서 10R당 수확량이 약 20%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경험이 적은 젊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배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는 상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간엽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약용식물 등을 기르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무선통신망 환경이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으며 이게 관리를 원격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AI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환경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요소들, 특히 이제 뭐 CO2라든가 물이라든가 아니면 배양액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공급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래의 사례는 키스트의 융합연구단이 항압 성분을 중대한 케일 등 부가가치 높은 식물 재배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스마트팜 온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편 사진에 보시듯이 유리 온실 그리고 밑에 배양 배지를 등을 설치한 식물 공장 등은 매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매우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모두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스마트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초기 비용이 투자돼야 된다. 따라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어떤 작물이 주기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이 다가오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채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초기 비용 대비 수익에 있어서 낮은 채산성을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유리온실 대신 사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에 대한 구조물이 다른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기술적 제품들보다 구조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녹이라든가 내구성에 대한 개발이 좀 관심도가 좀 작습니다. 관심도가 작은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녹이 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잦은 교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아래 하단에 보면 잦은 파손 등이 문제가 돼서 관리하는 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연구 개발된 자재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철 구조물들은 원재료에 아연 도금을 해서 내식성을 높였다고 하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연 도금에 뿐만이 아니고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을 실시해서 내식성이 5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향상된 제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수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그 구조물의 용접 부위까지 합금 도금을 적용해서 구조물의 완벽한 내식성을 확보했던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내식 구조물의 기술적 원리는 왼편에는 기존의 아연 도금의 형태이고 오른쪽에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합금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사용하시다가 스크래치나 기타 등등의 사건으로 피막이 벗겨졌을 때 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합금 피막이 스스로 그 보호막을 형성해서 보상해주는 형태로 개선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부식을 현저하게 늦춰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내식 구조물의 합금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왼쪽에 하단에 기존 도금 피막이고 오른쪽은 개선된 형태의 피막인데 특히 오른쪽에는 흠집이 나더라도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형태의 산화물이 스스로 피막을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출 부위가 피막처럼 다시 입혀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식 생성물이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시간이 다소 길다 하더라도 복원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기존 제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빨갛게 녹이 쓴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지 않고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원재가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명이 그만큼 혁신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사용해 봤던 농업인들의 공통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시공 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손상 형태 등을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형태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내식의 구조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걸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의 제품은 기존의 아연 도금된 파이프에 대한 모습이 사용 후에 용접 부위가 빨갛게 녹이 슬어서 부식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내구성이 향상된 합금 도금의 제품의 표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전기 저항 용접을 사용한 탄소강 파이프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 합판을 파이프의 두께 형태로 자르는 게 첫 번째 공정이고, 두 번째에서는 파이프 두께만큼 잘려진 원판을 파이프의 롤포밍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 이송하는 작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롤포밍이라는 것은 편편한 합판을 파이프 형태로 가공하는 그러한 공정이고요. 합판을 파이프 형태로 성형을 해서 그 파이프를 용접하는 그러한 공정이 네 번째 용접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기 저항 용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접하고 난 용접 부위를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드를 제거하고 있는 그러한 공정이고요. 여섯 번째가 본 파이프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융 아연 코팅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내식성이 강화된 제품이 생산됩니다. 일곱 번째 공정으로 저렇게 코팅된 제품이 이제 식히는 그러한 냉각 작업이 진행이 되고, 냉각된 제품이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생산 제품은 원형인데요. 철 구조물 설계상 원형 파이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타원형의 형태의 파이프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구조적인 성형 작업을 하고, 아홉 번째 단계에서 길이에 맞게 절단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열 번째 절단된 파이프가 규격에 따라서 패킹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각 형태별로 패킹되어 적재된 사진입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한 개의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래의 하단부는 한국 품질 인증서,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 대한민국 특허청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기타 온실 구조물 및 그 스마트팜 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한 기자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구조물을 체결할 수 있는 부품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정밀 관수를 할 수 있는 여과기, 그리고 커넥터, 그리고 호스들 보일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배양액 및 농업 용수를 서큘레이션 할 수 있는 순환 장치,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는 여러 가지 식물 재배의 센서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컨트롤러와 그리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통신 장치 등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공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첨단 스마트팜으로 약 1,600평 규모로 2020년도에 토마토 온실이 만들어졌고요. 전남 보성군에 약 1,000평 규모의 딸기 온실을 건설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해남군의 첨단 스마트팜 온실을 약 1,600평 규모의 토마토 온실을 만들었고요. 순천시에 토마토 온실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스마트팜 건설을 통해서 실제로 재배된 작물의 사진입니다. 왼쪽은 방울토마토가 생산되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실제 사진 되겠습니다. 앞서 해남
장흥, 그리고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시공된 사례를 확인하셨고, 그 온실에서 재배된 농작물에 대해서 보시고 계신데요. 특히 이 농작물들은 한국에서도 가격을 매우 높게 받을 수 있는 고부가 농작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이 온실에서 사용 가능한 그 점적관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배양액들을 가미해서 생장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고, 당도라든가 과일의 단단함이라든가 하는 식감 같은 것까지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품종이 실제로 재배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딸기 품종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하우스를 활용해서 생산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이상만큼의 판매가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시설 원해를 하는 농업인들이 주된 소득 작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존의 농업 방법 대신에 스마트팜의 농법을 활용해서 물 관리, 영양소 관리, 그리고 최적의 생장 환경 관리 등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첨단 스마트팜 온실 프로젝트에 시공됐던 사진입니다. 2019년도에 토마토 온실이 약 20억 규모로 1헥타르 정도 건설이 됐고, 2021년도에는 토마토 온실이 약 15억 규모의 2,500평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현지 농민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에도 현시 온실 시공 및 AS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공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스마트팜 시공 사례를 공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철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비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들어진 철 구조물에 비닐을 입히고, 이 비닐을 입히는 공정 중에 이 하우스는 이제 커튼이 오픈형 커튼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차양막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있는 개폐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구조물에 하우스 비닐을 입히고 식물을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바닥 평탄화 작업 중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정밀 관수를 하기 위한 배관 작업이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중간중간 굵은 규모의 배관이 심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위에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배지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배지를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배지의 구조물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 배지를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온실 내에 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배지에 식물을 키우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만들어진 배지에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정밀 관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점적 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배지에 식물을 심어서 기르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식물이 생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놓여 있는 길다란 호수가 정밀 관수를 실시하는 점적관 호수가 되겠습니다. 본 온실의 스마트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식물을 기르기 위한 농업 용수 그리고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배양액을 혼합한 물 순환 시스템이 왼쪽 상단부에 있고요. 이 순환 시스템으로 통해서 각 배지에 점적관 통해 영양분 그리고 수분이 공급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우스 내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 데이터라든가 CO2 데이터라든가 습도라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 이 무선 거리가 약 3km에서 50km까지 범위에 있다 하는 사진의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 온실에 있는 로컬 컨트롤러들이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돼서 작동한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설명드린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그 온실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이고요. 이러한 센서들이 측정이 된 데이터들이 원격으로 컴퓨터에 저장돼서 관리가 된다. 그리고 그런 관리 데이터들이 분석되어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스마트 팜 온실에서 길러지고 있는 토마토의 실제 사진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저렇게 생산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식물들이 만들어진 배지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사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지 농업 담당자 사진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가격 경제성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네덜란드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가형 중국 온실 같은 경우는 평당 50만 원 정도에 구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개발된 내구성이 강화된 제품의 강가는 평당 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고가의 유리 온실과 아주 저가의 중국형 온실의 중간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주 고가의 유리 온실의 성능 대비 중가형 온실의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반면에, 특히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이 유리 온실만큼 늘어났다 하는 특징적인 것들이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긴 수명의 온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온실보다 훨씬 우수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저가형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잦은 교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초기 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의 스마트팜 온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첨단의 스마트팜 유리 온실에서부터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스마트팜의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지의 상황과 현지의 기후 그리고 현지의 생태 환경 등이 고려된 온실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현지 토양에 적합하고 더불어서 경제성까지도 따져봐야 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데 본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 좋은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돼서 우즈베키스탄 농업인들의 아주 우수한 소득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